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철학하고 이제 또 유사한 또 영화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뤄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은요, 수업 14강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들, 이것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시간 나오고 되게 어렵다, 철학 왜 이렇게 어려워, 이랬던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를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수업 전체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우리 이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전체적인 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조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크 락강의 정신 분석학을 다는 못하고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우리 수업 1시간 안에 다 못 보죠. 그래서 자크 락강의 아주 중요한 초기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제 영화하고 같이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크 락강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아라는 거, 주체라는 게 상당히 또 불교하고도 비슷합니다. 니체의 사상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허무주의 할 때도 보겠지만, 니체의 사상, 현대 포스트 모던 사상은 불교와 상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자크 락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욕망하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그런 나는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크 락강도 자아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쭉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자아, 데카르트의 자아라고 하죠. 데카르트의 주체라고도 하죠. 우리 내부에 딱 중심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깥 경험을, 지각을 활동을 하고 지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표상을 하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우리 안에 내핵으로서의 자아,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자크 락강의 정신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이게 중요하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쭉 우리 자아라고 믿고 있었던 거, 데카르트의 주체라고 했던 거, 그것을 해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락강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크 락강은요, 1901년에서 태어나서 1981년, 그러니까 80세를 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생이고요. 그러니까 데리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알제리에서 태어났지만 락강은 파리 출생입니다. 이게 프랑스 철학자 중에 파리에서 출생했다? 아니면 알제리 식민지에서 출생했다? 뭐가 좀 다릅니다. 식민지에서 출생했으면 아무래도 차별, 주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의식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학자고요.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자크 락강은 학파가 정신분석학이죠. 정신분석학. 그리고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면 한 3세대입니다. 3세대 정신분석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도 3세대. 구조주의 뭐 3세대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대표작은 에크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못 읽습니다. 너무 난해해서. 너무너무 난해하고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이 자크 락강은 저번에 그 과학 하시는 분 안 오셨네요. 그 극현만 아니어도 이분도 상당히 이 프랑스의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는 호가 갈립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자연과학 보통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제 세계의 어떤 아주 확고함을 단단히 믿는 분들은 도대체 이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뜬구름 잡고 있고만 이해가 안 되고요. 문화적으로 자연과학보다는 언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그 문화 현상에 좀 더 민감 훨씬 더 예민하신 분들은 프랑스 이런 이 사상을 들으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크 락강의 표가 Back to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 프로이트로부터 한 3세대쯤이라고 그랬죠. 프로이트 이후 프로이트가 왜 리비도에서 무의식과 인간 안에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학문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의 원초화가 있죠. 이드라고 하죠. 그것 원초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장 우리 밑바닥에 어떤 충동, 무의식이 있고 자아가 있죠. 그다음에 사회화된 초자아가 있죠. 그래서 자아는 무의식이나 그러니까 원초화나 초자아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트가 아이의 유아의 이런 리비도 성적인 욕망,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제 자아 형성, 뭐 성장 이걸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자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프로이트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이 차이가 20년이랍니다. 아버지가 40일 때 20살의 어머니, 그리고 프로이트 그러니까 초혼이 아니에요. 재혼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어린 아내가 초혼으로 낳은 아들보다 나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버지가 혹시 자기의 어린 아내랑 자기 아들이랑 썸씽이 있을까봐 아들을 멀리 이렇게 보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엄마가 아버지랑 나이 차가 많고 또 이제 낳은 프로이트 아들한테 엄청난 애착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론은 학설은 자신의 어떤 성장,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칼 융은 이제 프로이트의 수석 수제자였다가 이 성적인 이런 아이의 성욕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별하지 않습니까? 칼 융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애착이 없어서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살았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성적인 욕망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안나 프로이트 아들러는 이분은 곱사등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융, 아들러, 안나 프로이트가 다 프로이트 2세대쯤 되는데요. 2세대쯤 되면은 프로이트로부터 약간씩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갱신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이트가 이론이 남긴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2세대인데요. 락강은 이제 3세대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정신분석은 지금 보니까 본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걸 표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중요하냐? 원래 그 프로이트의 정신에서는 그 무의식,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 그러니까 락강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가요, 욕망입니다. 욕망. 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깊이 탐구를 했습니다. 이 초기에 락강이 발표한 논문이 거울 단계 이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뭔가 의미심장하죠? 아버지 이름. 예,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거울 단계 이론은요, 주체가 형성될 때 거울에 비친 영상이 지닌 중요성입니다. 사실 이 지금 여기 주체는 뭐야? 아니 이거 데카르트 같은 주체야? 그거가 아니고, 자아라는 거하고 주체는 좀 다릅니다. 자아라는 것과 주체는 좀 다른데, 이 락강이 이걸 어떤 때는 다르다 했다가 어떤 때는 같이 섞어 쓰기도 했다가 바꿔 쓰기도 했다가 막 그런다고 해요. 이 락강은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했습니다. 자기는 프로이트 서적을 꼼꼼하게 읽은 것밖에 없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에다가 소시르의 언어 이론에다가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인류학, 요거를 합치면 락강이 나옵니다. 락강은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트를 재해석해서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해석된 프로이트를 내세웠는데요. 이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어떤 이 생각이 적용이 된다고 하나, 펼쳐진다고 하나 하면서 이제 지금 대중문화에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 생각의 인프라라고도 할까요?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락강에 있어서 많이 락강하면 딱 나오는 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입니다. 이거는 그 프로이트의 이드, 원초와 자아, 초자. 프로이트의 원초와 자아, 초자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의 세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격의 세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 측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변용을 시켜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그 자체로는 우리의 인격은 아닌데요. 우리의 정신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필드입니다. 장입니다. 장. 이 상상계는 뭐냐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상상계의 이제 존재입니다. 이때 갓 태어난 아기는, 그러니까 한 5개월까지요. 갓 태어난 아기는 자궁 속에서 엄마와 하나이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와 그 하나이던 그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이때는요,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봐도 자기 몸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 팔다리, 무릎 통일적으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아는, 아직 통합적인 자아상이 아직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쾌, 불쾌 같은 원초적 감각만 있습니다. 그죠? 뭐가 불편하면 엥 울죠.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또 아주 아시죠? 어떤 건지 고집이 들어있지 않죠. 그냥 본능적인 에 하는 거죠. 그 낑낑거리고. 그래서 쾌, 불쾌 같은 원초적 감각만 있고요. 이 감각들을 통합하는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그 거울 단계라고 하는데요. 6개월에서 18개월 이러다가 어느 날 6개월쯤 접어들면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모습을 보든지 아 저게 누구야? 저게 나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이 거울, 우리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을 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비추는 어떤 것도 사실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인 같으면 시냇물에 비친 자기 모습, 그때 시냇물이 거울의 역할을 하겠죠. 이 거울 단계에서 아기는 세상에 자기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보시면 지금 아기가 거울을 보고 웃고 있죠. 예, 해피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내가 이게 부분이 아니고 저게 나야 하고 해피합니다. 이 오른쪽은 제가 이 엄마를 보고 이제 빵긋 웃는 아기인데, 이게 아기 우리가 이게 배내 웃음도 뭐 짓는다 그러는데 아기가 엄마를 보고 빵긋 웃는 겁니다. 아마 엄마의 눈 안에서도 자기가 비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는 자기 얼굴을 직접 못 봐요. 거울에 비친 상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상은 나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아이가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이거 처음으로 이제 딱 거울에서 전체적인 자기를 딱 마주쳤을 때 굉장한 희열을 느낀다고 락강은 말합니다. 이렇게 손 따로 뭐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심체 감각은 비록 파편화되어서 불완전하지만 이거 나는 요거밖에 못 보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미지가 완벽해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거울 속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기쁘대요, 좋대요. 이제 락강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어렸을 때 이 나르시시즘이 이제 사회화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게 조정이 되지만, 이거는 이 나르시시즘은 이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거 잘 안 버리는 사람은 이제 그 좀 정신적으로 이제 병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자라고 이제 여깁니다. 이것이 상상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이미지들의 장입니다. 거울에 나타난 상도 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이 상상계는 이미지가 난무하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엄마와 자기밖에 없어요. 엄마와 자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자적인 관계의 삶 속에 사는 것이 이게 상상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아이에게 행복하게 해피한 아기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불쑥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이때부터 아기는 아버지가 더해진 삼자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엄마, 나, 아버지. 삼자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기에게 엄마와 똑같이 대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뭐라고? 예, 규율을 가르쳐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제 이게 프로이트의 프로이트 생각나시죠? 법과 규칙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기가 이제 말을 따따따따 하게 되고부터 아빠가 아빠도 말을 가르치겠죠. 뭐라고 이 말이라는 것이 문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 벌써 우리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그 규칙을 습득하는 것이죠.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질서에 어긋나면 아빠가 아이고 그거 아니고 요거야 이렇게 시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법과 규칙의 세계로 아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법과 규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그때부터 금기가 있죠. 이래라 저래라 그 대변을 두고 나면 그거에 지지야 그거 버려야 돼 만지면 안 돼 뭐 이런 금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징계의 핵심은 법과 규칙의 세계예요. 법과 규칙의 세계고요. 상징계는 법과 규칙이니 당연히 이건 언어의 세계입니다. 상상계가 이미지의 세계였다면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 언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계는 언어의 영역인데요. 이 언어 세계인데 법과 원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저 헬렌 켈러 이야기죠. 그 아시죠? 헬렌 켈러 자서전 보면 이 헬렌 켈러가 원래부터 이 삼중고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삼중고죠. 그러니까 청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만 있어요? 촉각만 있는 거죠. 촉각만.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18개월쯤에 그 수막염인가요? 뇌수막염이랑 뭐 성홍열을 알아가지고 그 청각과 시각과 말하는 기능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는요 18개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말도 못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개념하고 지적인 사고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고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 아이는 사회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설리반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셔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교육자적인 자질이 탁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헬렌 켈러를 관찰을 했죠. 근데 뭐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이가 난폭하게 막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관찰하다가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어느 날 그 뜰에 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의 손을 이끌어서 펌프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그 물을 손 이렇게 씻고 손바닥에다가 WATER을 써주죠. 그 순간 이 아이가 뭔가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물이구나 하는 거를. 그리고 이 손에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그때 이제 헬렌 켈러가 뭔가가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이게 헬렌 켈러가요. 이분이 여러분 이분의 삶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 게 아니라 보통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업적을 다 이뤘어요. 이분이 참 진짜 놀라운 분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촉수화라고 하죠. 수화는 눈이 보이는 시각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잖아요. 근데 눈도 멀고 그러니까 시각도 없고 청각도 없어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글을 써서 이게 촉수화입니다. 촉수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농맹인을 위한 촉신호해서 이거 강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렌 켈러가 이제 딱 그 물이라는 것을 개념을 알아차리고 이게 문자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를 딱 자각한 그 순간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한 순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18개월 후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책도 많이 썼고요. 나중에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처음에는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교사를 구해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연습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엄청난 업적을 헬렌 켈러가 이룹니다. 자, 이 상징계의 특징은 문법, 그러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 규칙 이 세 개니까요. 이 아기가 상징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우리 말을 배울 때 우리 말의 문법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내가 나는 문법 파괴하고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빠빠빠빠 이게 내 빠빠빠빠 이런 말하고 사사가 이렇게 안 하죠. 이러면 이제 사회에서 왕따 되겠죠.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기존 이 사회에서 쓰는 이런 언어 질서에 나도 곱게 편입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계로 들어간 아기는 이 질서 속에서 위치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주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기가 이 세계에 딱 들어서면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언어 질서는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아기의 바깥에 이미 질서가 있어서 아기는 그저 거기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동적인 상태예요, 사실은. 그죠? 대단히 수동적인. 그래서 이때 상징계에서 주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기는 상상계에 있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징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 있고 문법 규칙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 있죠. 아버지가 또 이렇게 뭘 규율을 주죠. 마음대로 못하죠, 아기가. 그래서 상징계에서는 그래서 아기가 주인이 아니고요. 상상계에서는 아기가 주인이었는데 아기가 뭐 엄마가 다 요구를 다 들어줬죠. 상징계에서는 아기가 아니라 언어가 주인입니다. 이 언어가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바깥에 아기가 이 세계에 들어갔더니 벌써 다 질서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언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 규칙이 시키는 대로. 그런 뜻이 바로 상징계에서는 언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락강은 조금 약간 표현이 좋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는 언어가 부여하는 의미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인간을 여기서 이제 이걸 조금 확장하면요. 언어가 인간을 만든다.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체라는 것이 이런 주체가 데카르트의 주체와 같겠습니까? 데카르트의 주체는 정말 견고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기초요 토대거든요. 그리고 불변하는 실체고요. 그런데 이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그런 주체는 없고 외부에 있던 공고한 언어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수업하고 할 때 소시르 기억나시죠? 언어 하면요 소시르가 탁 생각나셔야 돼요. 언어가 오늘 진짜 과학하시는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 언어라는 것이 소시르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언어는 기의와 기표로 되어 있다. 기의와 기표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거 들으셨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언어는 기의와 기표로 되어 있다. 핸드폰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 하면 여러분 이게 의미입니다. 이 기계가 이게 손으로 딱 들려서 통신할 수 있는 개인 수단. 이게 이 핸드폰이라는 기표의 의미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붙이든 발폰이라고 붙이든 그 북한에서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붙이든 임의로 붙여진 것이지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나. 이게 기의와 기표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기호는 이제 어떤 사물에다가 뭐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기호에는요, 기호도 있고 상징도 있고 표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표 역할을 하는 것은 기호 말고도 많습니다. 이름은 기호예요. 그럼 뭐가 상징이냐? 상징은 상당히 기의와 기표가의 관계가 조금 기호보다는 덜 자의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상징이냐면요. 화장실에 그 남녀 표시 있죠. 그 신사와 빨간 이렇게 빨간 치마 입은 그 그림 있죠. 그거는 상징이에요. 그거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딱 뭘 의미하는지 보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징은 훨씬 더 기의와 기표 사이의 관계가 연상작용에 의해서 더 밀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먹구름 있죠. 먹구름. 하늘에 먹구름이 딱 나타나면 저거 뭘 의미한다? 좀 있으면 비 오겠다. 이거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구름은 비가 오는 것의 표시입니다. 비가 곧 올 거라는 것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그 기표에 해당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자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실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시르에 있어서 기의와 기표는 기본적으로는 자의적입니다. 본질적인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걸 좀 확대시켜 버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세계하고 언어의 세계는 뭐가 없다? 본질적인 연관이 없다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자의적이에요. 예. 그래서 게다가 실제가 언어를 만드냐, 언어가 실제를 만드냐 하는 문제까지 오면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과학에 들어가면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지? 실제와 가상을 어떻게 구분하지? 이 질문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뭐든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으로 나가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저는 희망하기를 이 수업이 끝날 즈음에는 우리 이 포스트 구조적, 포스트 모던 이 시대 다음에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딱 이렇게 좀 피부로 좀 와닿기를 좀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사상이 끝까지 가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과학하시던 선생님 같이 실제가 아주 실제와 언어 사이의 이것이 자연과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하신 분은 이제 이거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실제가 확고한데 언어가 뭘 실제를 만들어? 그런데 이게 아주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상당히 진짜 이 문제가 그렇게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문화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실제계, 이게 조금 이해가 약간 되시나요? 예. 실제계, 상상계가 있었고 상징계가 있었죠.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고요.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였습니다. 실제계는 칸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와 이미지를 넘어서 있으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계는 우리가 몰라요. 이 세계는. 그렇지만 뭔가가 실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촉발되는 게 있어서 아는 거죠. 뭔가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계입니다. 언어와 이미지를 넘어서 있어서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이미지로도 표현이 안 돼요. 가끔 화가들이 뭐 실제를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내기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 네, 이게 이제 노자의 도가도는 비상도다. 도라. 언어로 설명한 도는 원래의 도가 아니다. 도는 이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실제계를 나타내는 바로 그 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언어화할 수 있다면 그는 실제가 아니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상상계는요 이미지의 장이고 거울 이미지고 여기 이제 이때 자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아상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자기가 무조건 완벽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그 자기의 아주 희열을 느끼는 단계고요. 엄마와 나밖에 없는 세상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죠. 상징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말을 배우죠. 그래서 언어의 장이고요. 법과 규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진정한 주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주체 형성에 중요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삼자 관계입니다. 네, 그 락강이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불교와 좀 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는 것이 나의 전 존재 밑에서 정말 진짜 나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욕구, 요구, 욕망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겠습니다. 욕구는요, 식욕, 수면욕, 배설욕 같은 그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바람이 욕구입니다. 아기가 이런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 울고, 자고 싶으면 찡찡거리고, 이제 싸고 싶으면은 또는 쌌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죠. 빨리 갈아줬으면, 빨리 뽀송뽀송해졌으면 뭔가 이런 원초적인 감각이 있겠죠. 요구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울거나 찡찡거리거나 뭐 투정 부리거나. 그래서 이게 요구입니다. 근데 욕망은요. 이게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요구라고 합니다. 욕구는 바람이고 요구는 그 바람을 채워줘 하는 거고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요구랍니다. 근데 왜 이게 충족이 될 수가 없나 하는 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욕망이 왜 충족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저도 철철이 옷을 사는데요. 철철이 또 옷이 필요합니다. 집에 그렇게 옷장을 열면 옷이 많은데 늘 옷이 부족해요. 가방은 또 어떻고요? 이 가방, 토트백, 무슨 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족될 수가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김수영 같은 이는 예쁜 어린 아가씨 있으면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겠죠. 나비가 이곳 저곳 찾아다니듯이 이렇게 다녀야. 그런데 만족이 있나요? 이런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욕망이라는 것이 충족이 될 수가 없는 건가? 락강은 말하기를 내 욕망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이래요. 내 욕망이 아니라.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영화와도 약간 관련이 있고 그 정신병리학 정신증을 가진 사람을 이제 락강은 어떻게 치료하나 하는 요것과도 좀 관계가 있어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욕망이 나의 진짜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인 이유 이겁니다. 상상계에서는 이게 락강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상계에서는 아기와 엄마 이자관계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는 엄마는 아기에게 전부입니다. 엄마는 나의 온 세상이에요. 근데 아기는 자기가 엄마의 결핍을 엄마도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만 나도 엄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원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팔루스 남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도 막 엄마 항상 나와 있어줘, 나 좋은 대로 해줘 하지만 자기 자신도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엄마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이라고 착각합니다. 엄마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욕망은 아기한테서 올라온 솟아난 욕망이 아니라 타자, 엄마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는 현대 소비 사회가 계속 욕망을 부추기죠. 광고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이게 에르메스 백이고요. 이 대학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죠. 벤츠.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좋은 학교, 좋은 차, 뭔가 이렇게 욕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뚝 떨어져 있었으면 이런 욕망을 안 가지게 됐겠죠, 그죠? 이제 인간이 왜 욕망을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 욕망이 안 채워지더라. 그럼 어떻게 돼? 산으로 올라가? 욕망 자체를 아예 그냥 끊어버려? 돌을 참선을 해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해도 왜 욕망이 안 끊어지냐?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프로이트는요, 남자 아이가 4살이 되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욕망을 갖고 아빠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왜냐 경쟁자니까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곧 뭘 알아요? 아빠와 자기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엄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한 욕망을 내가 아빠 대신 치우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안 되죠. 좌절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욕망을 이거를 이제 포기를 엄마를 아빠처럼 내가 갖겠다. 욕망은 포기하는데 이때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싹 들어가서 억압으로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나의 라이벌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대상,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이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아빠가 자기의 남근을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거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아빠 추앙합니다.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면서 이제 현실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락강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상상계 속에서 아기는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이제 엄마의 욕망의 대상 팔루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랬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이제 금지를 가르칩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때 이제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아기가 난 엄마의 욕망의 대상 팔루스가 될 수 없구나. 이제 이걸 상징적 거세라고 합니다. 상징적 거세. 그래서 이때 아기는 이제 언어라는 상징적 질서로 들어가게 되고 비로소 주체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락강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오씨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엄마에 대한 욕망의 자리에 상징계 질서가 채워지면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락강이 해석을 했습니다. 락강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욕망의 그러니까 자리에 상징계 질서가 대신 채워지면서 주체가 형성된다고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빈자리는 여전히 결핍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된 상태가 계속해서 욕망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결핍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욕망의 본질은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빈자리가 이제 이게 계속 이게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란 그러니까 락강의 해석입니다. 오이디푸스란 아이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엄마와의 유착이 아버지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
왜냐하면 엄마와 계속 유착되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너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내 자리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성 아버지 fatherhood 부성의 개입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하나는 엄마와 유착을 끊어버리고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일 두 가지 개입인데 이것을 락강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영화 마스터 보셨습니까? 마스터에는 이런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 주인공의 삶에서 이런 일을 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네. 자, 아버지가 하는 일, 예리한 칼로 끈끈한 유착을 깨끗이 끊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와 엄마의 유착에 안 돼! 하고 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근친상간의 금지입니다. 아이에게는 또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인간의 세계에는 이름을 가진 것만 존재하고 이름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있죠? 이거 이름 없을 때는 이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기호와 상징, 그러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르고 이름 붙이는 거, 이게 자르고 이름 붙인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죠. 소시르 기호는 세계를 분절시킨다. 이게 뭐냐면요. 사과하면은 벌써 사과가 사과 아닌 것과 분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과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친상간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수동적 위치에 자기가 처해 있음을 승인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오이디푸스 기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없이 이게 어릴 때 성장할 때 이야기들을 듣죠. 동화를 듣죠. 또 드라마를 보죠. 수없는 이야기들이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혹부리 영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혹부리 영감 있죠. 그 혹이 있는 이 영감이 어느 날 밤에 어디 갔는데 도깨비들을 만나죠. 그래서 도깨비가 그 혹부리 영감한테 야, 뭐 재밌는 거 없어? 하니까 혹부리 영감이 막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 아이고 수고했다 방망이를 딱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망이 딱 두드리면은 막 원하는 게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웃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혹부리 영감이 있었죠. 그 영감이 그거 보고 또 너 이거 어떻게 얻었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만 그랬어 하니까 자기도 이제 뒷산에 가서 이 두 번째 혹부리 영감도 왔죠. 또 도깨비들을 만났어요. 근데 영감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막 춤을 췄죠. 그랬더니 야 무슨 춤이 그래? 그래서 저 그 앞에 혹부리 영감의 뗀 혹을 두 번째 혹부리 영감한테 탁 붙여가지고 혹이 두 개 달려서 내려왔죠. 이제 이런 이 얘기가 뭐냐면 아이에게는 이게 왜 어떻게 오이디푸스적 기능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설화에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은 좀 성질이 고약하고 못됐다 막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없애고 보면요. 아니 어떤 자는 혹도 떼고 재물도 받는데 아니 어떤 똑같은 누구는 또 혹을 두 개나 실컷 얻어맞고 도깨비 방망이도 못 얻고 혹은 또 두 개나 붙여가지고 왔네. 아 이게 뭐야? 이런 당혹감. 아 도대체 이 세계가 공평한 건가? 네,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에게 이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화되는. 아 그러니까 조신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성질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뭐 등등. 도대체 이 세계는 기준이 뭐야 하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알아서 기고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사회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것도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인간은 두 번의 자기 기만을 경험하고 정상적 어른이 된다라고 락강이 말합니다. 자, 첫째 기만은 거울 단계에서 그 거울에 비친 영상은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그 내가 아닌 영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라는 자아의 토대를 얻는 거. 두 번째는 오이디푸스 단계를 통해서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아버지에 의한 위협의 개임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그 내가 무력하고 내가 무능한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지 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 어른은 이 두 번의 자기 기만을 제대로 완수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화가 돼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오지 못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지거나 편집증 환자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나요? 정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이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상상계를 떠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법과 언어로 사고하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에 적응하면서 사회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증을 다 누구나 갖고는 있어요. 정상인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어느덧 다 나르시스트 경향이 다 있죠. 예. 근데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편집증 같은 병리적 정신증을 가진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필연적인 좌절을 겪지 못하면 아이가 엄마와 융합된 관계 속에 계속 그러니까 상상계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신증자는 사회의 법과 언어 구조를 획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보편적 방식으로 사용되는 언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늘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하면 자기를 속이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숨거나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는 좀 조금 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고 영화도 얘기 보면서 이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지금이 2시 52분이네요. 15분 더 쉬면 3시 1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뭔가 좀 락강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3시 10분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